때는 1815년.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나폴레옹의 군세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강력한 열강연합군에 의해서 워털로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왕조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을 프랑스의 황제로 올려놓고 연합국에 체포되었죠. 그러나 유럽 열강들은 당연하게도 나폴레옹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프랑스의 왕위는 다시 부르봉 왕가이자 혁명 당시 처형당했던 국왕 루이 16세의 남동생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혁명의 열기는 열강들의 협력하에 빠르게 사그라들었고 프랑스는 다시금 루이 18세와 뒤를 이은 샤를 10세의 시기까지 혁명 이전의 전제 군주제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기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끊임없는 망명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 열강 및 부르봉 왕가는 보나파르트 가문의 프랑스 귀환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은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전전하며 멀리 떨어진 그의 고향을 오래도록 그리워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삼촌의 업적을 귀가 닳도록 듣고 자라왔던 그는 어머니의 교육 속에 언젠가 삼촌과 같이 자신 또한 프랑스의 권력을 쟁취하여 자신의 리더십 아래 강력한 프랑스를 건설할 그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2살이 되던 해인 1830년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던 샤를 10세가 7월에 벌어진 또 다른 혁명으로 폐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랜 세월 프랑스를 통치해온 부르봉 왕조는 이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프랑스 의회는 자유주의 성향을 띠고 평소 소박한 생활을 이어왔던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1830년부터 시민왕 루이 필리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루이 필리프는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점차 보수화되는 듯한 통치 태도와 특정 엘리트 계층에 치우친 정책으로 서서히 대중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프랑스의 내부에서는 혁명적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고 루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이 저 자리를 꿰찰 수 있지는 않을까 시시각각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36년이 되어 마침내 쿠데타를 벌이기로 결심했고 프랑스 국경 지역의 한 군부대 막사로 찾아가 자신이 나폴레옹 1세의 조카라고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삼촌이 병사들을 독려했을 모습을 흉내내며 병사들에게 혁명에 동참하라고 선동했죠. 그러나 루이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상황 파악이 안 된 병사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역 방위대는 소요를 막기 위해서 빠르게 진압에 나섰습니다. 단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루이 나폴레옹은 잽싸게 다시 스위스로 도망쳤고 언젠가 다시 한번 제대로 쿠데타를 벌이겠노라 이를 갈았습니다. 이후 그가 수년간 망명생활을 보내며 실패를 복귀하고 있던 와중 시민왕 루이 필리프의 민심은 미진한 개혁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의 다음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쿠데타로부터 4년이 지난 1840년 루이 나폴레옹은 영국에서 무장병력 60여 명을 긁어모았고 배를 통해 프랑스로 진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8월 무렵 영국에서 출항한 그의 군대는 위풍당당하게 불로뇨 항구에 도달했죠. 그러나 두 번째 쿠데타의 결과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항구에 도달한 그의 군대는 세관 직원에게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현재 병사들은 협력을 거부했으며 그 사이 수비대가 또다시 대거 몰려와 나폴레옹과 군대는 당국에 줄줄이 체포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쿠데타를 조롱하기 바빴고 루이 나폴레옹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아 오래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역사 속 프랑스를 뒤흔든 이 수많은 사건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바로 지금 소개할 책 제러미 블랙의 세상에서 제일 짧은 프랑스사입니다. 이 책은 방대하고 복잡한 프랑스의 역사를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생생하게 압축하여 독자의 눈앞에 펼쳐줍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핵심적이면서도 알차게 구성된 내용 덕분에 역덕분들 뿐만 아니라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저자인 제러미 블랙은 특유의 명쾌한 문체와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프랑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이 여러 시대와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림과 지도가 함께 담겨 있어 읽다 보면 마치 역사 속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죠. 한국어판만의 특별한 장점으로 본문 속에서 언급되는 주요 사건들을 쉽게 정리하여 별도로 요약한 역사 속의 역사 부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를 직접 여행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프랑스 대표 여행지 정보까지 부록으로 담겨 있어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지난 3월 11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행사는 이 책이 가진 신뢰와 매력을 많은 독자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과 함께라면 나폴레옹 3세의 드라마틱한 삶도 더욱 깊이 있고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겠죠.
나폴레옹은 감옥에 수감된 기간 동안 수많은 칼럼을 작성하여 은밀히 외부로 반출하였고, 이러한 글들이 프랑스의 지역신문에 기고되어 대중들은 점점 나폴레옹의 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오히려 실패한 쿠데타 시도보다 이러한 글의 기고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그를 낭만적 희생자로 포장해주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감옥에서의 자기 반성은 나폴레옹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전에 그가 깜짝쇼나 군사적 행동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와 대중심리를 좀 더 냉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후 나폴레옹은 1846년에 마침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로 변장하여 감옥을 탈출하였고, 이후 다시금 망명을 떠나 후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던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혁명이 발발합니다. 잇따른 경제 실패와 제한된 참정권, 그리고 정부의 극심한 부패는 결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봉기로 이어졌고, 한때 시민왕으로 불렸던 루이 필리프는 왕위에서 끌어내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루이 나폴레옹은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활약할 타이밍이란 것을 깨달았고, 곧장 프랑스로 입국하여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죠. 12월에 있을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는 나폴레옹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 유세를 이어갔고, 프랑스의 국민들은 그가 영웅 나폴레옹의 조카라는 사실에 크게 열광하며 압도적인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루이 나폴레옹과 경쟁하던 다른 정치인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앞에서 기도표지 못하며 지지층을 흡수당했고, 결국 1848년 12월 대선에서 루이 나폴레옹은 무려 7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프랑스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1830년대부터 여러 차례 쿠데타 실패와 조롱을 맛보았던 루이 나폴레옹은 40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권력의 정점을 찍으며 그 모든 실패를 단숨에 만회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대통령 당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에 불과했고, 장기 집권을 원하는 루이 나폴레옹에게 이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꿈꾸는 강력한 프랑스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 집권을 통해 국가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1851년 12월 1일 밤, 루이 나폴레옹은 취니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의 군대는 새벽 동안 파리의 핵심 거점을 빠르게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12월 2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의도적으로 택한 것이었는데, 이날은 자신의 삼촌인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즉위한 날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성공 이후 딱 1년 뒤인 1852년 12월 2일, 루이 나폴레옹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수십 년 만에 보나파르트 왕조를 재건하여 자신의 삼촌과 그의 아들에 이은 나폴레옹 3세로서 황제 즉위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짧았던 제2공화국이 몰락하고 나폴레옹 3세에 의한 제2제국이 건설되었으며, 그는 나폴레옹 1세의 영광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천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군주제에 대한 두려움과 영광스러웠던 나폴레옹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나폴레옹 3세는 전설과도 같았던 자신의 삼촌 나폴레옹 1세가 읽었던 제국의 부활을 진심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임기 초 나폴레옹 3세의 주요 과업은 도시 재개발과 경제발전이었죠. 중세 도시의 좁은 골목들은 광활한 대로로 바뀌었고, 거리 곳곳에는 가스등과 카페가 들어섰으며 오페라 가르니에가 금빛으로 솟아올랐고, 하수도가 개선되어 과거 오물로 뒤덮였던 거리를 위생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로 단장된 거리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은 파리가 세계 어느 수도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모했다고 입을 모았고, 과거 국력에 맞지 않게 허름했던 파리는 전 세계인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도시로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3세는 전국에 철도망을 거미줄처럼 깔기 시작했고, 1850년 약 3000km 수준이던 철도 길이는 20년 동안 무려 6배 이상 증가하며 프랑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비록 영국이나 독일 국가들에 비해선 모자랐지만 공장에서는 직물과 철강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며 프랑스의 경제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한편 나폴레옹 3세는 대외적으로도 프랑스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대가 바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흑해와 오스만령으로 남아하는 러시아를 봉쇄하고자 영국 오스만 제국과 힘을 합쳤습니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와 연합군은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패퇴시켰고, 이후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조약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국제 외교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의 강국으로 복귀했다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나폴레옹이 재림했다고 환호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1859년에 이탈리아 통일전쟁에 개입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운 대가로 니스와 사부아까지 얻어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에 나폴레옹 3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거머쥔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 1860년대 무렵, 그의 치세에 눈부신 외관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추진한 근대화의 혜택이 분명해 보였고,
눈부신 오페라 극장으로 채워진 파리는 유럽의 부러움을 사며 진보와 세련미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어 수도에 흐르는 부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고, 농민들은 빈약한 소출의 들판에서 힘겨운 노동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산업포항으로 부를 축적한 공장주나 상인과 달리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장 내부에서 열악하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임금은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나폴레옹 3세의 대외적 야망만큼은 건재했는데, 당시 그는 프랑스가 갖고 있던 오랜 수건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자 큰 결심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원정이었죠.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 프랑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품고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에 맞춰 멕시코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프랑스는 빠르게 수도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우호적인 군주제를 수립한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산악과 정글을 보유하고 있던 멕시코는 끊임없이 프랑스에 대항하며 게릴라전을 펼쳤고, 이로 인해 대서양을 건너온 프랑스군은 멕시코에 대한 온전한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865년 미국에서도 북부군이 마침내 남부를 상대로 승리하여 내전을 종식하였는데, 그 직후 미국은 프랑스를 향해 더러운 군주제를 아메리카에 퍼뜨리지 말고 당장 대륙에서 떠나라며 압력에 나섰습니다. 이후 미국은 멕시코를 도와 무기, 식량 등 방대한 물자 지원을 이어갔고, 바다 건너에 있던 프랑스는 미국의 물량 러시에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867년 프랑스는 미국의 위세 앞에 눈물을 머금고 치욕스러운 패퇴를 하기로 결정했죠. 멕시코 개입의 실패는 제2제국의 명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그간 황제가 쌓아올린 무적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의 위세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나폴레옹 3세는 준수한 정치가로 평가될 수는 있었지만, 압도적인 천재 앞에서는 그 준수한 능력만으로는 그가 꿈꾸는 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야 할 앞길에는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자리잡고 있었죠.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에서 패퇴하고 있던 그 시기,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치밀한 계략 아래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에서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재자로 나설 기회를 엿보며 전쟁에 끼어들어 적당히 영토나 뜯어볼 계획을 세웠지만, 프로이센의 진격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루어져 오스트리아를 개전 직후 불과 7주 만에 갈아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동쪽 국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했고, 당시 비렐름 1세와 비스마르크는 간제비처럼 요리조리 영토나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프랑스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파리의 분위기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내부는 엄청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예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여나갔죠. 이에 나폴레옹 3세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언론 검열을 완화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온건파나 개혁적 성향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얻었지만, 이미 상당히 고조된 사회 저변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폴레옹 3세가 위태위태하던 상황 속에서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 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야기한 엠스 전보 사건이었습니다. 1868년 스페인은 이사벨 2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군주를 찾고 있었는데, 이에 프로이센 측이 내세우는 레오폴트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 왕위에 프로이센 왕족이 오르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외교관들로 하여금 베를렘 1세에게 찾아가 국왕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화객을 받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비스마르크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프랑스를 도발하기로 결정했죠. 비스마르크는 비렐름과 프랑스 대사 간의 외교 전문을 조작하여 마치 비렐름이 프랑스 대사를 모욕한 것처럼 대화를 꾸며냈습니다. 이 같은 조작된 소식이 프랑스에 전해지자 흥분한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렸고, 신문들은 서로 앞다투어 전쟁을 외치기 시작했죠. 당시 이미 멕시코에서의 패퇴와 내부적 불만에 자신감을 잃고 있던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지만 성난 여론에 못 이겨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쟁이 시작되었죠. 당시 프랑스군은 규모만 컸지 실상은 오래된 구식군대에 불과했고, 조직체계도 허술하고 보급마저 부실했으며 의전 행사에만 능한 지휘부는 실전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반면 프로이센군은 수년간의 군제개혁과 산업화로 조직과 장비 모두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있었으며 수많은 전쟁으로 압도적인 경험을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했던 프랑스군은 프로이센의 군세 앞에 맥도 못 추리고 쓰러져갔으며,
심지어 9월 무렵엔 전선에 있던 나폴레옹 3세까지 프로이센군에 포위당하며 베를린 1세 앞에서 자신의 칼을 넘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포위전으로 10만 명이 넘는 프랑스군이 그와 함께 포로 신세가 되었고 황제의 운명도 이것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항복 소식은 들불처럼 파리에 번졌고 시민들은 의회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의회 정치인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황제를 폐위시키며 제2제국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제3공화국이 선포되었고 프로이센의 포로 신세인 나폴레옹 3세는 본인의 왕조가 해체되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나폴레옹의 이름도 이번 패배와 함께 빛을 잃었고 그 누구도 더 이상 보나파르트의 전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화국을 수립한 프랑스는 황제 없이 전쟁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프로이센군에게 포위당한 파리는 처절한 폭격에 시달리며 쥐고기를 뜯어먹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결국 1871년 1월 프랑스의 공화정부는 항복을 선언했고 프로이센군의 파리 입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베를린 1세는 비스마르크와 함께 프랑스의 왕실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굴욕을 선사했죠. 같은 해 5월에 맺은 프랑크푸르트 조약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피와 같은 알자스와 로렌 지역을 독일에 할량해야 했고 50억 프랑에 달하는 배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포로 신세에서 풀려난 나폴레옹 3세는 영국으로 조용히 망명하여 켄트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873년 1월 9일 병세로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시기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전제적인 통치와 무모한 야심이 프랑스를 파멸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고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꼬집었죠.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3세의 재위기간은 모순의 결정체였습니다. 눈부신 통찰과 실책, 하늘에 닿을 듯한 꿈과 그것이 산산이 깨지는 추락이 짧은 기간의 공존함에 따라 평자들은 그를 과도한 야망에 비해서 현실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지도자로 평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프랑스는 역설적이게도 나폴레옹 3세가 기반을 닦은 산업화의 토대 아래 가파른 산업적 성장을 이루었고 대규모 철도망은 여전히 온 국토를 연결하며 경제의 혈맥이 되어 제국시대에 시작된 산업화와 과학기술 투자가 본격적인 과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되었던 농촌의 땅에도 발전된 농업기술과 비료가 보급되었고 도시에서는 전기와 전화, 자동차 등 근대발전의 산물이 속속 등장하며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 또한 점차 낙관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시의 카페와 살롱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예술 사조가 꽃피기 시작했고 낭만주의의 뒤를 이어 인상주의 화가들과 작가들이 등장하여 프랑스 예술계를 빛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프랑스를 유럽 문명의 중심지로 다시금 부활시켰으며 이제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전쟁의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활기차고 낙관적인 변화 속에서 프랑스인들은 자유롭고 아름다웠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되찾았으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 시대가 바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 벨 에포크였습니다.